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팟캐스트는 44비치 팟캐스트 133번째 에피소드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고정 멤버인 저랑 시피님이랑 그리고 가끔씩 나오시는 이제 얌얌님 그리고 요즘에 이제 거의 고정 멤버화 돼가고 계신 오진님을 같이 모시고 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제가 지금 페이지가 안 열렸는데 네네. 뭐부터 얘기하나요? 일단 KT 네. 아닌가? 역시 오지가 오셨으니까 네. KT 이야기를 또 오지 나오시라고 KT가 또 장애를 내주셔가지고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KT가 저기 11월 11일 날 사실 이번엔 KT 잘못은 아니었고요. 그 서울시에서 이제 수목 작업하다가 이제 나무를 뿌리를 뽑는 과정에서 광 케이블이 절단되어 가지고 구로와 영등포 쪽에 KT 서비스 장애가 또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50분쯤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고 뭐 3시간 정도 뒤에 거의 90% 이렇게 복구를 했다고 해요. 대부분 복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번 에피소드가 맞나요?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애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번 내용에서 약간 보강하면은 이런 과기정통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정보통신 사고 이런 것들 위기 경보도 내고 이런 것들 하는 이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위기 경보가 난 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날짜가 빼빼로 되면 그날 장사하시는 분은 또 힘들었겠네요. 그러게요. 포털이 또 중단되고. 그렇죠. 저 이중화 같은 것도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거고. 약간 근데 좀 이런 국소적인 장애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장애도 좀 힘들긴 한데 국소적인 장애는 나만 안 되잖아. 그쵸. 그리고 막 경험을 해보면은 막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막 긴장감 있지도 않거든요. 나만 안 되는 건가? 했는데 이제 장애를 파악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셨던 분들은 진짜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진짜 요즘에 KT가 무슨 좀 안 좋은 안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좀 안 되는 느낌인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최승우님 얘기해 주셨는데 KT 올해 막아꼈다고. 네. 진짜 올해 막아꼈나. 안 되려고 하니까 또 이거는. 근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작은 장애들이 조금씩 나다가 그쵸. 어느 날 한 2주 그냥 막 연속적으로 터지는 그거 시피님도 예전에 자주 얘기했었거든요. 뭔가 회사에서 이제 뭔가 자잘한 장애들이 생기고 나면은 꼭 한번 큰 거 터질 것 같다. 그럼 꼭 터지는데 그게 법칙도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전에 얘기했었어요. 무슨 작은 장애들이 겹치면 큰 사고로 이제 맞아요. 이어진다. 그래서 작은 장애들부터 이제 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인가? 사실 이건 완전 외부 요인이기는 한데 그럼 조만간 큰 장애가 나서 인터넷을 막 일주일 못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미 난 거 이번에 아니에요? 난 거였잖아요. 그래도 그거보다 더 나보다는 큰 거죠. 1시간 반짜리가 아니라 한 진짜 큰일 일주일. 날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오지 집에 가야 되겠다 진짜. 그러네요. 어딘지 좀 주소 좀 미리. 근데 오지 집도 LTE 라우터로 돼 있으니까. 근데 위성 전화 있잖아. 위성 전화. 위성도 있어요? 근데 위성 인터넷도 쓸 수는 있는데 비싸죠 엄청. 근데 그때는 누구랑 통신해야 되나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 KT는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KT 말고 다른 걸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KT가 제일 좋긴 해요. 해외망 개발자들 특히 맞아요. 기덥 이런 거 따지면 KT가 그런 건 진짜 좋은데. 근데 어차피 스마트폰은 뭐 그걸로 기톱 받을 일은 흔치는 않으니까. 그쵸. 스마트폰은 네, 스마트폰을 BKT로 하고 나머지를 다 KT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싶긴 하네요. 전 스마트폰 그래서 SKT고 SKT가 브로드밴드는 느린데 SK텔레콤은 빠르거든요. 해외망도 그쵸.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아웃사이더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비용 절감하면서 관리 안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터지는 게 아닐까. 거의 그런 비용 것 절감했나요? 계속 줄이고 있죠. 뭐 자르고 민영화하면서 이제 그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그냥 가장 사람을 쉽게 생각하는 외주화 해고 전략으로
비용을 근데 줄이니까. KT는 민영화된 지 몇십 년 넘은 거 아니에요? 20년 됐나요 벌써? 네, 사실상 그 정부가 아직도 CEO를 임명하긴 하는데 민영화하긴 하잖아요. 뭐 MBC처럼 민영화가 돼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게 되게 오랫동안 그거를 해오다가 이제 점점 안 문제가 좋아지고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복구한다고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랜선 이런 거는 지금도 잘라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어서 네네네. 광케이블은 잘라지면 못 잇는 거 아니에요? 예, 못 처음부터 이어요. 이걸 3시간 반 동안 광케이블 같은 연결한 거예요? 경우에는 그 진짜요? 융착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이저로 접합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오. 그래서 그게 잘라지면 사실 그게 장비가 몇 천만 원씩 해요. 되게 비싸기는 한데 이제 KT나 이런 데들은 당연히 그거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그 가끔 보면은 광케이블 그 지하에 이렇게 선공사하는 거 보면 가끔 검은 색깔로 되게 큰 플라스틱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이제 사실 거기서 이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무한정 길게 한 번에 깔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기존에 깔아놓은 거랑 이제 뭐 다른 쪽에서 끌어온 거랑 그걸 이제 합쳐놓고 그런 거 하는 게 사실 그 통 안에 있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이어주는 거예요? 그 선을 물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계가 있어서 네, 기계 그 융착하는 장비로 쉽게 말해서 납땜하듯이 그게 녹였다가 레이저로, 다시 네, 이어붙이는. 그게 되게 미세하다 보니까 그 현미경으로 실제로 보면서 해야 돼요. 선을 손으로 해야 돼요? 기계가 네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좋은 모델은 다 기계가 해줍니다. 선만 이렇게 얼추 맞아. 그럼 KT는 3시간 걸린 거면 다 기계가 안 융착- 좋아서 손으로 한 건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선이 엄청 많잖아요. 원선이. 아, 광케이블도 네. 선이 여러 개 가나요? 하나로 다 안 되나 보네요. 네네. 그 굵직한 코어가 이제 보통 코어라고 하는데 굵직한 선 안에 여러 개의 광 케이블이 보통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에 기가 인터넷 많으면서 집에 이제 지금 집은 새 집이라 안 그렇지만 그 광 케이블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광 케이블 길게 빼주고 가잖아요. 네네네. 아, 난 짧게 쓰다가 길게 쓰고 싶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 되는 건가 했는데 왠지 절대 불가능해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많이 빼주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쵸. 일반 사용자들한테 이런 기계도 무겁거든요. 이렇게 거대하게 생겼어요. 사진 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네, 요게 네. 이제 선과 선을 이어주는 네.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 묘사해 주세요. 이거요? 프린터 토너처럼 생겼어요. 되게 팟캐스트니까. 거대한 기계에 케이블을 양쪽에다 이렇게 놓고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 그거 링크를 일단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시면. 오 그러게요. 야, 근데 약간 유튜브 프린- 채널에는 네. 관리자밖에 못 올려요. 아니요 약간 채팅에 프린- 채팅에. 네. 채팅에 네, 링크를 못 그거, 올려요. 못 올려요. 관리자밖에. 아 링크를 못 올려요? 네네. 아. 그냥 구글에 광 융착기라고 치시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약간 프린터처럼 생기기도 했고. 케이블을 꽂으면은 디지털 현미경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그 얼마나 어긋났는지 이런 오차율을 보고 이걸 조절해 가면서 그 레이저로 딱 이렇게 용접처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하는데 220만 원이네요. 그래가지고 수동 아니에요? 결국 그거 조금씩 기능 하나 들어갈 때마다 그게 오차율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빛을 반사시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오차율이 낮을수록 이제 그 비용이 확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광용착기가 좀 싸지는 시기가 오면 이제 더 이상 집에서도 랜선 안 따고 컴퓨터에도 광케이블 이렇게 꽂는 시대가 오면 그 시대가 좋겠네요. 올지 아니면 그냥 다 무선으로. 저는 사실 다 무선으로 가는 거에 기대를 걸고 있긴 해요. 하긴 이미 와이파이 6는 뭐 기가급 속도 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G가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3G 쓰는 분들은 다 무제한 쓰고 계신 것처럼 한 뭐 6G, 7G 뭐 이 정도 가면은 LTE나 이런 거는 무료로 풀려서 그냥 집에 이제 모뎀 없이 쓸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아니 근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렇죠. 유선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됐는데 유선이 갑자기 막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선은 이제 개인용이 순전히 개인용, 가정집에서는 그냥 다 무선으로. 하지만 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유선 써야죠. 예. 다 이 유튜버가 그 기준이 되는 거군요. 요즘은 유튜버가 셀럽 아닌가요? 그렇죠. 유튜버가 되고 싶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게 랜선이 끊겨서 장애났으면 더 빨리 해결됐을까요? 똑같으려나? 막 전 체크하고 안 하나? 같았을 것 같아요. 어디가 끊어졌는지 찾는 게 일단 일이었을 것 같고. 아, 하긴 나무 자르다 뽑혔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 이거 뭐 그걸 서울시가 KT한테 공문을 줬을 리도 만무하고 그냥 그러겠네. 일상 업무 하다가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이게 뭐 완전 장애는 또 아니었나 보네요. 그냥 애매하게 좀 장애 났었나 보네. 그래요? 아마
뭐 완전 아, 가지가 우회 아닌 라우터가 이상은, 있어서. 우회만들이 있어서 그냥 느려졌나 보네요 네, 이거는. 네. 그래서 조금 덜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약간 아현이나 이번에 아 그냥 결제가 좀 전자장처럼. 느려져고 뭐 이 정도였지 뭐 결제가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좀 다행이네요. 네. 아, 네, 통신 장애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장애 안 나도 어려운 거 저희 회사 오피스 네트워크만 해도 맞아. 이제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희 회사도 이번에 네트워크 담당하시는 분 오셔서 이것저것 하시는데 그냥 담당자 없을 때 이제 어떻게 꾸역꾸역 하던 거랑은 또 레벨이 달라서 네, 맞아. 오지도 뭐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왜 광융찾기를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오지 전 직장이 어디 집에 있잖아요. 직장이 아니라. 집에 광육찾기 하나 정도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아, 같은데. 아까 그러니까 아쉬운데 비싸다고 말해놓고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비싸서 아직은 못 넣었는데 언젠가 사시려고 언젠간. 이제 하나씩 있는 거죠. 제가 보던 장비가 한 3,200만 원 이러거든요. 오, 그래서 이게 자동차 하나 값이어가지고 그러게요. 네. 제가 너무 싼 걸 얘기했군요. 그냥 약간 다르죠. 아무튼 KT는 뭐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근데 요즘에 뭐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그쵸. 그다음 이야기는 뭐 어떤 거 해주실 건가요? 터키 알고리즘 업데이트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게 저희가 어제 장애를 좀 겪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장애가 많이 되나?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덥 기반의 서비스라면 될 수 있겠죠. 아 제가 뭔가? 어제 푸시하신 분 있어요, 기덥을? 로컬 PC에서? 저요. 잘 저요. 됐나요? 너무 아주 스무스하게. 아, 그래요? 네. 이게 잘 되기는 되게 했는데 약간 정확한 조건을 모르겠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SSH로 다른 서버에 접속을 할 때 노은 호스트라는 걸 만들잖아요, 파일을. 네. 거기다가 그 상대 호스트의 어떤 인증 정보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 서버가 IP가 똑같은데 서버가 바뀌었어. 그러면 제가 SSH로 접속을 할 때 이거는 모르는 호스트다, 언노운 호스트가 되니까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깃허브이 뭐 어떤 이슈에서건 그쪽에 이제 노은 호스트로 등록되는 그 키가 바뀐 거예요. 깃허브에, 닷컴에. 혹은 이제 그게 발생한 어떤 조건이 있겠죠. 이게 모든 경우에 발생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아르고 CD를 저희는 쓰다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뭐 특정 조건들에 걸렸을 때 그걸 업데이트 안 해주면은 인증된 호스트가 아니라고 동작을 안 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역적으로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아르고 CD나 어제 보니까 플렉스인가요? 플렉스라고 또 쿠버네티스에 쓰는 CI 툴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부터 그 이슈가 있었었고, 저희는 이제 아침에 개발자분이 발견해 주셔가지고 아르고 CD가 동작을 안 한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좀 발견했었고, 대응을 하면서 이제 어쨌건 좀 빨리 고쳐주긴 해야 되니까 일단 동작하도록. 그래서 막 정확히 파악 안 하고서 막 작업을 하니까 좀 삽질을 많이 하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아르고 CD 쓰시는 분들은, 아르고 CD랑 깃허브닷컴을 쓰시는 분들은 겪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이게 일반 개발자들도 겪게 되는 이슈니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뭐 그 키 알고리즘을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 거 예전에 서포트해준 거 지운 거라서. 뭐 정확히 그런 거 말하면은 취약한 알고리즘이랑 서명 알고리즘을 삭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덥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렇게 연동해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셋업을 했을 때 이제 옛날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의도치 않게.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잘 쓰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다들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쓰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장애를 겪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막 처음에 키 얘기가 있길래 최근에 ED2510인가 요런 그 암호화 방식을 권장하거든요. SSH 만들 때도 요걸로 키를 안 만들어서 안 되는 건가 처음에. 막 이제 그 개발자분 키 바꿔가지고 올리고 막 그걸 테스트하고, 근데 안 됐었고, 그래서 막 다른 분들이 이제 이슈 보시고 하면서 저희 뭐 그런 거 대응해보고 있고,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르고 CD 이제 레포 서버라고 아르고 CD랑 깃을 연결하는 서버가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깃허브닷컴의 노은 호스트 파일에 들어간 내용을 수정했어야 동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르고 CD도 패치를 보면은 그걸 추가하는 내용이 아예 아르고 CD 업데이트로 들어가더라고요. PR로. 아직 어제는 그게 머지 안 돼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사람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복사하니까 일단 어쨌건 동작을 해가지고 해결은 했고, 그래서 저희도 아르고 CD가 뭐 새벽부터니까 한 8시간 9시간 동작 안 했겠죠?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게 관련된 건지 모르는데 기덥이 최근에 계속 뭐 로그인할, 제가 기덥 CLI 쓰고 있었거든요. 이슈 보거나 이럴 때 쓰려고.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메일로 계속 오긴 했어요. 뭐 알고리즘이 뭐 오래돼가지고 음. 어쩌고저쩌고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이거랑 관련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 하고 버텼는데 왠지 아르고시나 이런 거 쓰는 키는 사실 관리 주체가 없으니까 메일이 안 온 건가? 사실 뭐 애매하죠. 메일이 왔어도 뭔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 메일을 등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기세다가 그래야지 메일이 갈 것 같은데 그거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 블로그 보니까 AES 256 CBC부터 128 CBC까지가 전부 드랍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발생한 것 같은데 그걸 쓰는 게 얘네 통계상으로는 50%였네요 거의. 아닌가? 0.1%군요. 0.1%네. 0.1%라서 이제 드랍해도 되겠다 하고 드랍을 한 것 같은데 당첨되셨네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GitHub.com으로 이제 노노스가 등록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안겼어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10년 전 컴퓨터 이제 해놨다가 지금 다시 켜서 하려고 하면 이제 비슷한 그렇죠. 개발 버진에서도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나온 네. 그 같아요. 깃허브이 실제로 저희가 장애를 겪었던 11월 16일 날 그 ECDSA랑 ED2519 이 호스트 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대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알고리즘이 된 건지 아니면 이제 그쪽에서 먼저 내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서버 측의 그 호스트 키 그 서명이 달라지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 장애도 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저 호스트키 막 옛날 거 계속 갖다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맞아요. 그런데 예, 10,000개 접속했을 때 저 뭐 패커나 이런 거 할 때도 호스트키 막 등록할 때 옛날에 넣어놓은 거 그냥 계속 갖다 집어넣지. 그렇죠, 그렇죠. 소스를 받아 쓰지 않으니까. 복사해서 하면 거의 그렇고. 근데 뭐 또 좋은 것 같긴 해요. 아직 대응할 게 좀 남아 있긴 한데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르고시티 처음에 어떻게 연동했었지? 누구 키로 돼 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럼 막 개인 키로 해놓고 저희도 막 본용으로 또 만들었었는데 막 이걸로 연결돼 있던 거 아닌가 이제 막 헷갈리고 또 옥타 연동이랑 막 묶여 있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대응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럴 때 또 한번 훑어보고 또 한번 잘 정리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르고시대에서 최근인지 모르겠는데 그 GitHub 앱도 지원을 하긴 하거든요. GitHub 앱 연동 방식을 그러니까 SS 키 등록 안 해도 그래서 그런 걸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그런 걸 또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배포만 못한 거니까 배포 안 하면 장애도 안 나고 사실. 그렇죠. 근데 뭐 반성까지야 그냥 다 이러고 사는 거죠 뭐. 네. 이런 일이 결국 저도 개인으로 안 겪은 이유는 이거 키 만든 지 한 1년 이 정도 된 거니까 최근 키여서 아마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사실 저도 컴퓨터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특정 호스트나 이제 특정 뭐 사람이나 그렇게만 겪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약간 좀 완전 화제가 된 것 같지는 않고 아르고시나 이렇게 키가 강제로 딱 등록돼 있는 앱들에서 주로 그 아르고시도 보니까 아예 관리 설정 메뉴에 그런 노노스를 관리하는 기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것도 신기했어요. 보통 그런 게 잘 들어가진 않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그거는 좀 해결이 조금 잘 됐고요. 네. 그래서 깃허브에서 그 1월 10일 그러니까 2022년 1월 11일부터 이제 그 파이널 브라운아웃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그 수락을 하질 않을 거래요. 그 해당 이제 옛날 방식의 키들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확인이 가능할 거고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22년 3월 15일에는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과거 취약한 방식의 키나 방식들은 다 막아버리도록 이제 바뀐다고 하네요. 어쨌건 뭐 바꿔야 될 부분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미리미리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탑 똑똑하네. 기회를 주겠다. 이때 바꿔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잘 넘어간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러고 보니까 기탑 장애는 좀 줄어든 것 같긴 하네요. 한동안 엄청 힘들었잖아요. 기탑 장애가 많이 나서. MS를 인수된 이후에요? 네, 그렇죠. 요즘엔 좀 덜한 그때 것 막 같아요. 이것저것 인프라 바꾸고 하면서 좀 장애가 났던 게 아닌가 싶을 느낌의 장애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얘기 할까요? 순서대로 하면 이제 메타? 페이스북 얘기를 해야죠. 페이스북 말고 인텔 엘더 레이크부터 할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인텔이 드디어 12세대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엘더레이크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성능이 드디어 좋아졌다. 그러니까 드디어 AMD보다 조금 빨라졌어요. 계속 AMD에 밀리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제가 요거 보면서 좀 재밌게 느꼈던 거는 결국은 그 방식을 따라갔어요. 그 애플이 했던 하나의 방식, 집 안에. 이피션시 코어랑 네네. 그다음에 그 퍼포먼스 코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를 따라갔는데, 그 칩을 분석했던 사람들 얘기로는 그 이피션시 코어가 그냥 옛날 인텔 칩을 쓴 것 같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얘네 확실히 히스토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 애들이니까 뭔가 야 그냥 여기엔 6세대 갖다 끼고 이피션시에는 이런 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리고 약간 그 M1과 차이점은 M1은 CPU랑 GPU랑 스토리지랑 메모리를 다 하나로 묶어서 칩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지금 얘기하신 스토리지라는 게 SSD 같은 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저장소로 쓰는 그걸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거예요? OS가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거까지 다 통합되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뭐 해서 이제 네네. 효율이 좋아진 그거로 알고 있는데, 인텔은 이제 스토리지나 이런 것까지는 서드 파티들이 많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이제 인텔 CPU 가지고 일단 코어를 만들고 메모리 끼워 넣고 딱 그 인텔 GPU 이렇게 세 개만 한 거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드디어 AMD보다 빨라졌습니다. 정확히 오. 얘기하면 AMD 3월 모델보다 빨라진 거죠. 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AMD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인텔은 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인텔이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만드는 사업 쪽이 그게 있대요. 그 설계하는 데가 있고 생산하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걸 다 같이 했어요. 네네. 설계하는 곳이 생산도 같이 하니까 생산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설계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인텔이 거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는 곳인데,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가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설계만 하게 된 이유가 설계가 돈이 더 많이 돼서였어요. 그래서 모든 생산을 외주를 맡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TSMC가 외주 물량을 받으면서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막 적자도 하고 30년 동안 되게 어렵게 살던 기업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모든 물량을 혼자 받으면서 급성장을 하면서 TSMC는 자기 혼자 그쪽은 설계는 필요 없고 개발 공정만 계속 개발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제 5나노미터인가? 어쨌든 5나노 크기의 그 5나노미터겠죠? 5나노미터의 그러지 않을까요? 네네. 그 반도체 칩셋을 만들 수 있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인텔은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는데 확실히 그 생산 쪽은 돈이 적게 되니까 그쪽에 투자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10나노미터 공정을 쓰고 있고, AMD는 생산을 이제 TSMC에다가 맡기니까 설계만 잘해서 주면 생산이 기가 막히게 돼서 나오는 거고, 인텔은 이제 그걸 아직도 자기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M1 칩 나왔을 때 인텔이 우리가 이제 다른데 회사들 주문 받아서 반도체 생산하겠다라고 한 것도 자기들도 뭔가 그쪽에서 돈을 더 벌어야 투자를 하고 아마 생산 공정을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러니까 팹리스랑 파운드리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예, 팹리스가 설계, 파운드리가 생산. 근데 이제 인텔은 둘 다 한다는 거죠. 네네. 둘 다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양쪽으로 돈이 이제 좀 쪼개져 나가니까 이제 인텔은 그 공정은 손을 개발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TSMC한테 완전히 밀리면서 인텔이 만드는 칩이 아직도 10나노미터에 좀 고정돼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좀 많이 밀렸다는 거죠 이미. 생산 쪽이요. 생산 생산 쪽이. 쪽만. 설계는 뭐 잘하겠죠. 네. 근데 이제 생산이 안 좋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을 하는 거죠. 설계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저도 인텔이 여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적을 쭉 보면은 엄청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고 되게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는 있어요. 그때 딱 느끼는 게 기대감이 진짜 많이 꺾였구나. 그런 이제 요즘에 보면 사실 발열 부분에서도 되게 잘 못 잡잖아요. 성능에 비해서. 그렇죠. 뭐 M1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잘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엘더레이크 전력이 그러니까 AMD보다 조금 빨라졌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최대 전력을 250W를 먹어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ESG가 이제 대세인 시대에 환경에 아주 반하는 그런 건데 250W라고 해가지고 좀 신기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좀 오래된 이미 AMD도 어쨌든 전력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한데 그렇죠. 데스크탑. 요즘의 데스크탑은 공랭을 하면 스로틀링이 걸린대요. 어. 그러니까 최고급 CPU를 쓰면은 공랭으로는 그 우리 막 팬도 엄청 크잖아요. 무슨 막 관도 막 문어발처 옥토퍼스처럼 막 8개, 12개 막 이렇게 막 달려 있는 상태에서 엄청 큰 팬을 돌려서 시키는데도 스로틀링이 걸려서 요즘에는 거의 고급으로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순행으로 가는 시대가 됐다고. 근데 이제 그 뭐지? 컴퓨터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돌릴 때 보면 또 그 열이 너무 나서 순행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공랭으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히는 속도가 순행보다는 공랭이 더 세대. 그냥 엄청난 바람을 집어 넣으면 되니까 그 제한으로. 근데 가정용 데스크탑은 그렇게 공기를 하면 이제 그렇긴 하죠. 공기청정기를 다는 게 차라리 그게 이제 아니 저는 수냉은 근데 수냉은 소리가 좀 적어요.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다르죠. 라지에이터를 어떻게 놓고 라지에이터를 크게 하면 사실 쿨러도 크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소리가 작은데 라지에이터가 작고 빨리 방열을 해야 되면 아무래도 쿨러를 작은 걸 쓰게 되면 또 소음이 커지고 그러니까 그 순행을 하면 장점은 사실 그 온도를 확 낮추기보다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공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하게 이제 온도를 확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는 사실 안정성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행이나 이런 것들은 펌프가 들어가고 막 관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되게 힘든 부분도 단점이 되는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공랭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수냉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물이 새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거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고장 나면 물 새서 물 난리가 난다고 하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제 거의 10년 전쯤에 본 거기서 이제 뭐 GPU나 막 그때 막 GPU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올 때 누군가가 뭐랬냐면 기름을 통에다가 담고 거기에 컴퓨터를 넣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윤행. 완전 약간 순행 같은 느낌의 실제로 기름을 쓴 건 이게 기름이 어쨌든 연용량이 크니까 되게 많은 열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6시간 정도 그걸로 테스트를 돌리고 났는데 이제 기름이 한 7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컴퓨터를 이제 쓸 수 없게 된 거죠. 그 정도 온도가 되니까. 그래서 껐어요. 근데 이게 기름이 식어야 쓰는데 쉽지 않아. 쉽지 않네요. 그래서 약간 순행이든 뭐 이런 것도 다 뭐 결국 되게 장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지만 오래 쓰면 공랭이나 순행이나 다 어쨌든 뭔가 조치는 추가로 필요한 건 똑같은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250W로 나오면서 인텔도 자기들이 이제 환경에 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인지했는지 엘더레이크 i9 패키지를 검색해 보시면 이거는 뭐 환경에 아주 반하는 칩은 손톱만한데 패키지는 꽉 휴지만한 거기에 플라스틱도 꽤 들어있고 플라스틱 재활용 안 되게 안에 스펀지도 그걸 붙여놓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출시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인텔이 고성능 CPU를 냈고 데스크탑에서는 뭐 전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배터리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인텔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어쨌든 뭔가 한 거니까 뭐 그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엘더레이크를 좀 찾아보니까 그 로켓레이크 아키텍처보다 IPC 성능이 평균 19% 상승을 했대요. 확실히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긴 하네요. 네. 요즘에 M1 맥스 나오긴 해서 M1 맥스나 이런 거랑도 1대1로 성능 비교 가능한 거죠. M1 맥스 가장 높은 사양보다는 어쨌든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네. 근데 이제 M1 맥스는 가장 많이 쓸 때 60W를 쓰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좀 그렇긴 그래서 하네. 데스크탑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말이 많은데 결국 그냥 다르게 생각하면 애플도 250까지 쓰면 되는 거니까 M1 맥스 칩 4개 박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아직 그쪽이 메인보드 이런 거 개발을 못한 것 같아서 맥 프로가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쵸.
뭐 내년에 보면 알겠죠. 뭐. 진짜 맥 프로가 나오면 또 한 번 뒤집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옆으로만 늘리지 않을까요? M1 맥스랑 뭐 그 프로랑 M1 프로랑 맥스도 차이 보면 그냥 하나 더 집어넣은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다 계속 넣어가지고. 예, 그냥 그렇게 해서 4배짜리 만들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맥 프로는 또 언제 나올지. 맥 프로도 나오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그쵸. 늦게 나올 것 같은데 프로 라인업을 애플이 최근에 거의 안 내놓고 버리는 경우 진짜 많아서 쓰레기통 맥 프로도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였는데 그 다음 것도 오래 걸리고 아이맥 그쵸. 프로 내놓고 또 그거 다음에 바로 뭐 다시 맥 프로 뭐 이렇게 교체 가능하다고 내놨는데 지금 시대를 또 M1 스타일로 교체 안 가능한 걸로 다 바꿔놔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존에 맥 프로 막 몇천만 원짜리 샀던 사람들은 M1 프로보다 이제 딸리고 교체도 못하고 그렇죠. 그 맥 프로 사는 사람들의 요구 사항 중에 항상 업그레이드 가능한이라는 그 요구 사항이 있대요. 근데 지금 애플의 정책은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마지막에 나왔던 맥 프로는 업그레이드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네. 걔는 다 모듈화 돼 있었던. 업그레이드는 가능한데 세상을 바꿔버렸죠. 아, 뭐 업그레이드 그렇게- 너네 하긴 해봐 할 텐데 이거는 못 쓸걸? 더 좋은 거 나왔어 지금.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텔 칩을 계속 쓰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 가버리면 마지막으로 팔아먹은 건가? 분명히 그때 개발하고 있었을 텐데 계속 하고는 있었겠죠. 알면서도 계속 했겠죠. 맥 프로로 마지막 뽕을 뽑아먹으려고. 그래도 그때 약간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되게 비싼 걸 산다고 유튜브들이 자랑하기 딱 좋은. 아 맞아요. 2천만 원 질렀다, 3천만 원 질렀다. 2천만 원으로 뭐 아무것도 못 사겠던데. 4천만 원 질렀다 이제 막. 네 맞아요. 뭐 누구야 그 연예인 분도 있었고. 맞아요. 신동이랑 막 그 서울리안 이런 분들이랑 맞아요. 좋긴 좋겠죠 지금도. 좋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엘더 레이크 쓴 맥 프로가 나오느냐 오히려 이게 더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막 뭐 인텔 것도 지원해 달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애플 마음이죠 사실. 근데 지금 사실 맥북 프로 13인치랑 아이맥 24인치랑은 인텔을 아예 판매 중지시켰잖아요. 네네네. 27인치만 있는데 27인치도 왠지 M1 나오면 중지시킬 것 같아서 네네네. 인텔은 나오더라도 그 맥 프로 걔네들만 교체 가능하게 나오고 나머지 라인업에선 그냥 인텔이 다 사라져서 인텔 쓰는 애들은 업그레이드 가능한 맥 프로가 그쵸. 나오고 업그레이드 불가능한 맥 프로 따로 이런 식으로 판매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론 맥OS를 인텔을 또 계속 지원해야 된다라는 귀찮음이 있으니까 왠지 근데 한번 애플은 원래 출시한 뒤 안 할 것 정책상 같아요. 자기들이 발표할 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2년 안에 다 바꾸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2년 안에 바꾼다는 게 자기들 프로세스를 전체가 아니라 이제 그래요? 그 인텔용 프로그램들이 맥용으로 M1용으로 최적화될 수 있게 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인텔을 버리겠다. 요건 왜냐면 어쨌든 인텔 맥북이나 이런 거 계속 업데이트 하니까. 지원은 해줄 거니까 인텔을 완전히 버리진 못할 거고. 사실 지금도 M1 전용 앱이 아니라 유니버설 앱으로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양쪽 다 지원하는 식으로. 근데 그것도 진짜 잘하는 것 같긴 해. 구분이 안 되는 게 바이너리 두개 집어넣는 거잖아 사실상. 그렇죠. 대단하긴 한 것 같아. 근데 그런 거는 iOS랑 안드로이드 쪽이 이미 많이 하고 있던 거라 사실. 그래요? 유니버셜 개념이 프로세서 다르고 막 64비트 전환할 때도 음. 이미 그쵸. 개발 밑에 쪽에선 많이 해줘서 근데 MS에서는 그런 거 항상 못했던 것 같아서 윈도우나 이런 데서는 MS 항상 그런 거 이제 따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M1을 쓸 때 저는 되게 충격이었던 게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텔 맥에서 그대로 그냥 마이그레이션 해도 로제타로 다 돌아버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너무 좋고 나중에 유니버설 나오면 바꾸면 또 돌아가고. 근데 사실 MS가 못한 게 아니라 MS는 그걸 하기에 직원이 부족했어요. 워낙 그런 너무 건가요? 다양하니까 뭐 CPU도 애플처럼 인텔만 쓰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인텔 있고 AMD 있고 그쵸. 또 이상한 사람은 어디서 뭐 이상한 암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윈도우즈 깔고 있고 막. 그것도 그러네요. 근데 확실히 이제 들으면서 좀 느낀 건데 인텔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사실 애플에서 이제 빠져버린 게 인텔이 엄청 충격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게 되게 인텔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어쨌든 미국이 지금 반도체를 자기들이 생산을 못한다. 요거에 대해서 되게 그렇죠. 경각심이 생겨서 옛날에 이제 없앴던 그 연구소가 있어요. 반도체 연구하던 네네. 그 연구소를 지금 다시 부활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업체들 다 모여서 여기서 다시 연구하고 생산 공정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반도체 만들겠다. 생산까지 최고가 되겠다. 약간 이런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한 3, 4년 뒤면은 그쪽도 파운드리 쪽은 또 많은 발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 또 돈이 많잖아요. 잘 되긴 할 것 같은데 인텔이 요즘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기술적으로도 너무 하락세에 들어간 게 아닌가? 왜냐면 네, AMD 쪽에서도 그리고 퀄컴도 지금 PC형 칩 만들겠다 막 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인텔이랑 퀄컴이랑 똑같이 애플이 빠지는 추세가 되는 건데 퀄컴은 좀 가능성이 높은 게 암 시대에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인텔은 그 와중에 뭐 인텔은 그러니까 퀄컴, AMD, 애플 셋한테 그냥 다 두드려 맞는 거고 예. 다 잡던 거를 AMD는 또 무슨 회사 인수해서 또 그런 거 잘 만든다고 했던 것 같아서 AMD? 아닌가? 그건 엔비디아인가? 네, 엔비디아 말고 AMD가 또 CPU 쪽 경쟁자잖아요. 그쪽도 뭐 그러니까 인텔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경쟁자를 셋이 다 맞아요. 때리고 있는 추세라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열심히 이제 인텔이나 이런 데 밀려고 하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퀄컴도 미국 거고 그렇죠. 애플도 미국 거고 AMD도 미국 거니까 사실 그 추세가 꼭 인텔한테 유리하다고만 보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선택지 관점에 그냥 개인 입장에서 약간 제 아내도 엄청 게임 PC를 사고 싶어 하거든요. 윈도우 머신으로. 근데 그러면 선택지가 너무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맥에서 되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엑스박스를 사세요. 그것만으로는 잘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뭐 하고 그런 싶은 건 게 좀 있죠. 많아서. 네. 그런 거는 있는데. 너 이번에 디아블로도 이제 윈도우로만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네, 맥에서 안 돼요. 어. 그래서 그런 데서 아직까지 맥이나 제 질문은 맥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엑스박스도 없어요? 엑스박스는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긴 있어요. 두 개 어떤 플랫폼 같이 나와서. 콘솔은 좀 늦게 나오잖아요. 네. 콘솔 그런가? 그리고 콘솔은 좀 없는 게 많죠. 옛날 뭐 게임이나- 마우스를 꼭 써야 되는 애들이나 옛날 게임은 없기는 그쵸. 한데 네. 그래도 콘솔이 가장 간단하게 세팅해서 다양하게 즐기기엔 좋으니까. 근데 콘솔 늦게 나오는 거 확실히 제가 엑스박스 그 시리즈 X를 샀거든요. 네네. SK 그걸로 아니야 워낙 구하기 어려워서 할부로 일부러 샀는데 그 산 이유가 MS 시뮬레이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새로 플라이트 나온 거 하려고. 시뮬레이터. 근데 그걸 윈도우로 구축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그쵸, 세팅도 그쵸. 네. 그쵸. 복잡해서 그냥 그걸 샀는데 사고 6개월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아. PC 버전 나오고 거의 1년 후인가 나왔어요. 진짜 늦게 나왔어요. 편하긴 했는데 MS가 만들었어도 그러니까 MS는 그렇군요. 수직 계열하잖아요. 그 네. 소프트웨어부터 다 자기 건데도 그 콘솔 그쪽에 포팅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아직도 게이머는 윈도우 플러스 스팀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쵸. 그게 돼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다. 음. 이런 컨텍스트가 있어서. 근데 이게 약간 어려운 거지. 윈도우 들어가면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막 인텔 CPU도 싫고 AMD도 싫고 나는 맥이 좋은데. 저 그래서 요즘에 그 생각은 해요. 저도 이제 윈도우 데스크탑 다 없앴거든요. 어, 하도 시끄러워서 맞아.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능 느리진 않은데도 그거 처갓집에 갖다 놓고 그냥 저희는 그램을 샀는데 확실히 편해요. 요즘에 성능도 좋아져서. 그쵸. 근데 문제는 가격도 비싸졌어. 아. 그램을 샀는데 애플 맥북이 더 싼 거죠. 그렇죠. 맞아. 사실 그래서 좀 충격이었어요. 애플이 비싸다는 거는 옛날부터 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근데 뭐 업그레이드하면 지금도 16인치의 M1 프로에 우리 회사 사람들 선택한 거 보면 최고급 하면 옛날 비싸죠. 인텔이 네. 그게 500만 원 나왔거든요. 음. 근데 지금 요즘에 다시 500만 원 시대로 왔는데 이 M1 에어 같은 경우는 진짜 싸죠. 110 막 이렇게 살 수 네. 있으니까 근데 그램은 110짜리 거의 없거든요. 없으니까. 200만 원대 네. 거의. 그러니까 싼 거 비싼 거 이제 나눠진 거 같고. 그 저도 아내랑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대탑을 맞추지 말고 그 노트북을 사자. 뭐 그램은 아니고 그 레이저라고 또 게임용 노트북 만든 데가 아, 있더라고요. 그쵸. 아, 네네. 근데 엄청 그거를 무식하게 살까?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저- 그거 사놓고 쓸까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게임용 노트북을 산다면 저는 레이저보다도 그냥 에이서스의 ROK라고 뭐 리퍼블릭 아, 에일리언 오브 ROG인가? 그거 있죠. 맞아요.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인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디요? 에이서스요. 에이서스. 아수스? 어쨌든 걔는 에이서스라고. 거기 노트북이
꽤 저렴하고 괜찮아요. 근데 보면은 사기 싫을걸요? 디자인이. 근데- 아 디자인도 괜찮아요. 아, 잘 근데- 꽤 잘 나왔어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맥을 썼잖아요. 네. 맥은 해상도가 좋잖아요. 네. 근데 노트북 지금 윈도우 노트 찾아봐도 해상도가 거의 1920 기준으로밖에 안 아니 나오더라고요. TV로 보통 4K 로 게임을 나오지 왜 않나요? 노트북으로 게임을 TV에 연결을 해야지. 아니, 좋은 게 있긴 한데 엄청 비싸지죠. LG 그램도 아, 좀 좋은 거 음. 있고 그 MS 것도 이제 MS 건 진짜 뭐 애플이 왜 비싼지 모를 정도로 더 비싸니까. 근데 이 맥이 이게 사람 눈이라는 게 되게 간사한 게 게임이 요즘 특히 3D기도 하고 그렇죠. 이 맥에도 레티나를 쓰다가 옛날 거 쓰면은 아 진짜 안 좋았구나 아 그렇죠 하는 걸 딱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아 내가 이걸 어떻게 보고서 작업을 했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소리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옛날엔 DVD 보고 확실히 진짜 아, 끝내준다 그쵸, 막 그쵸. 이러다가 블루레이 본 다음부터는 다들 SD를 보자마자 막 극혐하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봤지?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약간 찾아봤던 레이저를 봤던 게 레이저가 4K가 되긴 하거든요. 맞아요. 모니터 자체 해상도가 디스플레이에. 네네. 그래서 조금 생각했었는데 뭐 그게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딴 얘기가 돼버려서 인텔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해서 그래도 좀 좋은 얘기를 하자면 그 MS가 어쨌든 자기들도 암칩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좀 안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윈도우즈 자체가 인텔에 너무 데디케이티드 돼가지고 만들어진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전부 다 암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 인텔의 특허도 어느 정도 걸린 것도 있고 안 걸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MS는 일단 인텔을 한동안 못 벗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시간은 있는 거죠. 인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 독점했던 회사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장점이 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MS까지 넘어가면 이제 뭐 사실 끝나는 그럼 이제 서버 쪽 남는데 이번에 또 AMD가 서버 쪽 CPU랑 GPU를 또 엄청난 걸 내놔서 또 인텔보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지금 AWS에서도 암을 좀 밀잖아요. 예. 암이 맞아. 아니라 AMD. AMD 칩 달린 게 A 붙은 거 좀 아니에요? 싸고 그 네. 암 버전도 끝에 A 있어요. 붙은 게 암인가요? AMD. A는 AMD고 네. 암은 그 그래비톤. 맞아. G. G. 근데 그라비톤도 그라비톤인데 A만 붙어도 사실 거의 아키텍처 호환이 되잖아요. 물론 그쵸. 빌드를 새로 해야 되나? AMD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더 싸니까 네, 사실 맞아요. 동작 잘하는 거에 대한 조금 아직 엄청 크지 않은 서비스면 부담 없이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20% 가까이 싸거든요. 그렇죠. AMD. 거기에 스팟 붙이면 뭐 아주 저희도 바꾸나요? 저희는 아직 많이 쓰진 않는데. 전 시험 삼아서 쓰고 있어요. 전 동영상 쪽은 오히려 못 바꿀 것 같아요. 동영상 쪽이 인텔이랑 붙어서 하드웨어 디코딩하는 기능이 진짜 많잖아요. 아 그거는 재생할 때인데 인코딩 할 때는 그러니까 상관없나요? 아니, 트랜스코딩을 할 때는 어차피 CPU 때려박아서 하는 거고 기계 엄청 많이 넣어서 돌리는 거니까 그냥 싼 게 장땡이죠 이 경우는. 저 잘은 모르는데 코어. 이번에 또 뭐 AMD에서도 코어 엄청 늘린다고 막 그런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아마 하겠죠 이제 그쪽은 또 이제 그 환경 파괴의 경쟁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연결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막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다시 또 CPU 채굴 이런 얘기들 또 나오고 있다고. 그거 엔비디아도 그렇고 뭔가 막는 코드를 칩 안에 넣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엔비디아 넣었다고 했어요. 그 네. GPU에 네. 강제로 아, 좋다. 느리게 한다 그래서 좋다. 그거. 네. 제발 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런 것들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를 우회하는 막 펌웨어 막 이런 거 올리고 막 그렇겠죠. 그렇긴 커스터마이징 하는 하더라고요. 막 그런 거 하고 그거 쓰다 보면 이제 시진핑이 내가 뭐 하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저도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되게 자유주의자였는데 내 컴퓨터를 내 마음대로 못 쓴다고 요즘에 아, 맞아요. 애플이나 아이폰 쓰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더 좋다 그냥. 아니 그리고 편하다. 약간 누가 감시할 수 있다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나는 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음. 내 데이터를 굳이 까보는 노력을 안 할 거야. 근데 저는 그래서 좀 그냥 애플 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요즘 시점에서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전에 시피님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MS나 안드로이드나 다 지금 그런 거 다 강화하고 있잖아요. 애플처럼 네. 가고 있잖아요. 더 세요. 구글 쪽이 더 세요. 점점 제약이 진짜. 이제 더 구글은 강해졌어요. 저희도 와이파이 여기 해봤다 알지만 최신 안드로이드 폰은 여기 그냥 와이파이 그 인증서 문제로 안 붙어요. 이제 9버전 암호화 프로토콜은 아예 이제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부터는
이제 막 애플은 제약을 되거든요. 걸고. 그리고 MS도 윈도우 11 넘어가면서 특히 그럴 것 같은데 앱스토어 엄청 넘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 그쵸. EXE 파일 받아서 실행하는 걸로는 사실 컨트롤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쵸. 진짜 뭐 약간 거의 무법자의 세계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지금 많이 그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 이미. 인증된 거 그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 이미 다 인증되지 않은 거니까 네가 실행할 거냐 위험을 그런 걸로 다 나오고 바뀌어 가는 건 같더라고요. MS도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다음 것도 하실 건가요? 뭐 짧은 거 하나 정도 얘기해 볼까요? 짧은 거? 짧은 게 뭐 있죠? 구글 드라이브는 누가 적어주신 거예요? 아 그냥 제가 적었는데. 아. 예, 이거 저번에 얘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이어서 한번. 근데 방송에선 얘기 안 했어요. 네네네. 이게 구글에서 구글 드라이브 쓰시는 분들은 그 데스크탑에서 뭔가 파일 싱크나 이런 거를 편하게 하고 싶을 때 이제 백업앤싱크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냥 되게 옛날 방식 구글 드라이브예요. 그냥 파일 올려놓으면 그게 싱크되고 업로드되고 드랍박스랑 거의 똑같은 그거였는데 이게 이제 2021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제 백업앤싱크는 디프리케이티드 되고 이제 새로운 구글 드라이브라는 앱이 도대체 왜 처음부터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원래는 무슨 앱이었어요? 백업앤싱크라는 백업앤싱크. 앱이었어요. 아 그거 드라이브. 예전에 그럼 제가 받은 거는 백업앤싱크 앱이었나요? 예. 받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구글 드라이브라는 앱도 있어. 구글 드라이브라는 앱은 엔터프라이즈용으로만 있었어요. 아. 근데 이거를 이제 백업앤싱크를 빼고 이제 개인들도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네네네. 근데 백업앤싱크는 이제 그냥 드랍박스랑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했다고 하면 이번에 구글 드라이브로 바뀌면서 파일 스트리밍 개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기가짜리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놨으면 옛날에는 그걸 다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는 재생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바로 재생을 할 수 있는 계속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필요한 포션만 받고 평소에는 안 받아놨다가 네네네. 약간 그럼 드랍박스에 그 온라인 스마트 동기화가 약간 섞여 있는데 네, 더 좋은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전 예전에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가 구글 드라이브보다 좀 더 나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파일이 뭐가 있는지 보이는 상태에서 아 그렇죠. 내가 요 파일을 봐야겠다 했는데 없으면 그때 다운로드를 받아서 봤다면 이제는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스트리밍으로 파일을 가져와서 옵션에 들어가 보면 이제 캐시를 저장하는 폴더를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은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은 캐시 폴더 안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제가 시험 삼아서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간단하게 영상 편집을 한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맥을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파이널 컷 프로로 재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파이널 컷 프로 오픈을 하니까 프로젝트가 열리고 거의 바로 편집이 가능해지는 이거 인터넷 속도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당근마켓 원래 낙연님한테 보여드리려고 당근마켓 게스트 와이파이로 했더니 느려서 안 되고 제한 걸려요. 네. 최근에 제가 걸었을 원래 거예요. 게스트는 되게 빡세게 걸려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시는데 다른 게 다 느린 걸 보고 그냥 내가 손님이라 천대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거 보면서 되게 그거 한 게 구글이 제일 먼저 이제 애플이 제일 먼저 10,000원에 2테라 가격을 내놓고 구글이 그 다음에 10,000원에 2테라 가격을 내놨다가 그때도 10테라는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10테라가 5만 원을 받는, 그러니까 무조건 10,000원은 2테라가 되는 가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또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시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NFS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네, 되게 맞아요.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좋다고 느끼는 게 모르겠어요. 스마트 싱크 그 드랍박스에 스마트 싱크 기능을 뭐 엄청 많이 쓰진 않는데 저는 불편해서 그냥 다 싱크 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상 써보면은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파일은 이게 딱 그게 다운로드가 안 돼 있으면은 더블 클릭하면 정지 상태. 다운로드 될 때까지. 스트리밍이 아니긴 해요. 네, 그래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드랍박스는 그거 내가 자주 쓰는 폰 다 끄고서 다 무조건 다운로드 받게 해놓고 쓰거든요. 근데 걔네도 그걸 밀고 있어서 그걸 막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켜져 있어 새로 만들고 화면에. 그래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얘기하신 거 들어봤을 때 영상 편집이 된다는 거 보면은 약간 일반 그 단순히 영상 파일이 아니라
일반 파일도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 이제 다음 테스트 해볼 거는 회사 프로젝트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거기 보면 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데브 컨테이너 파일 만들어서 쓰고 뭐 이러는데 맥을 바꾸거나 이럴 때마다 데브 컨테이너가 막 실수로 지워 먹고 뭐 이러니까 백업도 자주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냥 그 프로젝트 폴더 자체를 구글 드라이브에 넣었을 때 구글 드라이브의 가장 큰 불안점은 파일 컨플릭트가 나는 경우가 옛날엔 되게 잦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진짜 허접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백업용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도 백업 앤 싱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한번 테스트는 해보려고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막 그런 게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구글 드라이브 웹 인터페이스에서 다운로드를 한 100개 파일 받으려면은 몇 개가 안 받아줘. 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쓰라고 만든 서비스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구글이 좀 예나 많이 지금이나 개인용 서비스를 되게 못해요. 그 서비스 마인드가 없죠. 네, 뭔가 이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99.9%를 받았으면 됐지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그러니까 사진을 이게 막 뭐 사진기로 많이 찍으면 엄청 많아지잖아요. 네. 그거를 맞아요. 올리면은 한 500개쯤 올리면은 10장은 안 올라가. 업로드가 안 돼. 근데 업로드가 안 된 게 잠깐 떴다가 사라져요. 그럼 뭐가 안 올라가는지 몰라. 그럼 새로 올려야 돼. 아, 네. 그래가지고 옛날 구글 뮤직은 또 똑같은 문제 있어가지고 앨범이 막 4-5개 돼 있고 막 이런 일도 되게 많았고 근데 조금씩 개선은 되는 어쨌든 시간이 이런 건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얌얌님이 이런 거 테스트하고 그렇게 또 뭐라고 헤비하게 쓰시는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연동하셔서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얌얌님.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로컬 스토리지가 큰 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확실히 로컬 스토리지가 커지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번에 요거 바뀌면서 제일 좋아진 게 그거예요. 백업 앤 싱크 할 때는 그 한글 파일이 풀려서 들어가거든요. 맥에서 쓰면 네네네. 이건 제가 한번 그 44비트에 글을 한번 써볼게요. 무슨 일인지랑 네네.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근데 풀어서 써지는 거를 여기서 그냥 고쳤어요. 드디어 엄청 좋네. 고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유니코드 형태로 다 그 변환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옛날처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 그 드라이브를 마운트 NFS처럼 그냥 완전히 마운트해서 쓰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파일 이동이나 이런 거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하드링크로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해서 쓴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메시지스 앱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하드링크를 걸어서 구글 드라이브에 계속 업로드되게 한 다음에 거기 있는 거 파싱해가지고 후잉에 적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해요. 이거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고. 그런가?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어쨌든 하드링크 이런 거는 안 되게 됐지만 근데 기본 일반적인 사용 방식에서는 이게 되게 괜찮고 특히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듣는 분 중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죄송합니다. 있을 수 있죠. 계시다면 한번 이거를 영상 편집할 때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들 막 나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헤비하게 올려놓고 그걸 그러는데 그냥 월 5만 원이면 10테라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별로 믿음은 안 가요. 그 속도가 사실 나스도 편집하기 저도 이제 집에서 그 라이트닝 꽂아서 그 USB 삼성 거 SSD 연결해서 하는데 뭔가 좀 그렇게까지 막 빠른 느낌이 안 들거든요. 편집할 때. 그래서 복사해서 하는데 여기 올렸다 복사하는데 인터넷이 구글 드라이브가 아무리 빨라도 그쵸.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되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 프로젝트가 열리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맥북을 바꿨을 때 뭐 아무리 그거를 뭐 다 백업을 다 자동으로 해준다고 해도 그런 프로젝트까지 전부 다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할 때 그냥 쓰는 거죠. 되게 공유 폴더처럼 막 쓸 수 있으니까 로컬에 있는 폴더처럼 저는 그런 스타일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왜냐면은 막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막 그걸 받아야 되고 사실 그런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막 스토리지 서버를 굴리면서 NFS로 마운트를 하고 막 힘겹게 쓰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되는지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태면은 되게 쓸만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경험이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 막 구글 드라이브에 저는 파일이 좀 많은 편인데 이거 관리할 때마다 웹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느려 터진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파인더에서 바로 다 관리할 수 있고 파일명이 깨질 거라는 불안감도 없는 상태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개선된. 얌얌님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느끼는 구글 드라이브 불편함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가
웹 서비스인지 드라이브인지 너무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도 약간 섞여 있어. 거기 보면 구글 네. 시트랑 뭐 섞여 있어. 이게 네. 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가 딱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사람들은 클라우드 드라이브가 하늘에 있는 하드디스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다. 약간 딱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였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애다 보니까 드랍박스가 나오자마자 되게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금 정성현님이 네. 코멘트 남겨주셨는데 구글 드라이브가 막힌 회사는 우신다고. 그 회사는 아. 어차피 드롭박스도 막히고 다 막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요. 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대여도 안 되는 경우도 근데 저도 아이클라우드까지 막혔으면 너무 아이클라우드 막을 만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왜요? 제목이 저희도 막 인터넷 안 될 때 오지가 뭐 소스를 뽑아주는데 아이클라우드랑 애플 얘네들이 뒤에서 데이터 너무 많이 써. 뭐가 OS 업데이트 있군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 OS 업데이트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유튜브를 뛰어넘는 트래픽이었던 것 같아. 동기화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1년 동안 한 2테라 정도 트래픽을 쓰는구나. 저는 아이클라우드는 2테라 쓰고 아이클라우드 네. 드라이브도 되게 열심히 쓰는 그러네. 편이어서 저는 이제 저는 냠냠이랑 비슷하게 예전에 뭐 다들 나스도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전 나스도 구축하고 막 할 때마다 불안해서 동기 그 이중화에도 끝이 없고 결국 맞아요. 그 스토리지 용량에도 결국 한계가 오니까 돈만 되면 다 클라우드에 하고 싶거든요. S3 그쵸. 같은 무제한.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도 저도 구글 포토랑 이런 거 이제 다 쓰는데 제일 불안한 게 그거예요. 애들 요금제 끝이 10테라인가밖에 없네.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막 이 생각 유일하게. 미래엔 늘어날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S3 쓰기 너무 비싸요. 그렇죠. S3는 비싸요. 진짜 S3는 확실히 비싸고. 비싸고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가 확실히 싼 편이고. 근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그럼 유명하지 마요. 아니 그- 근데 저는 사실 드랍박스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맥 사용자의 입장인데 맥의 최고 디스크 용량이 1테라 안 넘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맥 프로 이런 거 쓰지 않는 한 그러다 보니까 맥북 써서는 용량이 너무 남아요. 거의 1테라도 채우기 힘드니까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데이터용은 아니니까 다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게 큰 차이긴 하겠지만 이제 약간 스토리지 자체를 세게 할 필요가 점점 줄어드는. 옛날에 뭐 어떤 분은 무조건 난 6테라 이상 필요해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2테라는 구글 드라이브에 맡기고 나는 실제로 한 4테라만 쓰는 식으로 가는 것도 이제는 선택권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매달 돈이 나가는 걸 생각하면 하드디스크 하나 더 사는 게 싸긴 한데 그렇죠. 이제 CP님이 얘기하신 그 이중화와 그 나스 구축할 때 제일 애매한 게 동시에 하드디스크 같은 모델을 사면 다 같이 죽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분산. 그래서 다른 모델 사고 막 시간 텀 두고 사고 막 이런 짓을 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되니까. 구글 드라이브 이야기할 때 깔아봤는데 옛날 방식도 여전히 있는. 그러니까 딱 드롭박스 똑같은 것 같아요. 파일 스트림이라는 게 스마트 동기화한 것 같고 네네. 파일 미러링이라는 것도 예, 완전히 미러링 오프라인으로 옵션도 완전히 있어요. 네네. 하는 것도 없진 않는 것 같긴 하네요. 그걸 없앨 이유는 없는데 그리고 특정 파일 및 폴더를 선택해서 걔는 오프라인에서 동기화해 놓은 완전 스마트 동기화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봤는데 그러면 그냥 드랍박스를 베낀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은 파일 스트림이라는 그건데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려는 걸 지정할 수 있으니까 파일 스트림 모드에서도 근데 드롭박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마트 동기화는 누르면 뜰 때까지 좀 걸리는데 구글은 한국에 서버 많으니까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되고 이거 하면서 신기해진 게 백업 앤 싱크는 백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트래픽 제한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스트리밍을 해줘야 되니까 그 제한을 못 걸어서인지 업로드도 예전보다 빨라졌어요, 확실히. 좋다. 그거는 좀 재밌네요. 네. 저도 한번 써봐야겠네요. 저 구글 드라이브 저 안 그래도 최근에 구글 드라이브 옮기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 데스크탑 앱이 드랍박스 같은 게 없어서 지금 못 쓰시는데요? 지금 드랍박스 쓰는데 제가 구글 드라이브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그한테 회사도 그렇고 점점 파일들이 그 구글 드라이브에 조금 올라오거든요. 슬라이드도 거기서 만들고 하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거기서 한 번에 통합 검색하고 싶은데 검색도 잘 안 되고 드랍박스는 내용 검색 잘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동결봤더니
엄청 좋은데요. 지금 슬라이드 파일, 구글 슬라이드 파일도 그대로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크롬이 뜨면서 딱 그게 바로 예. 뜨니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처럼 동작한다는 거죠? 다운로드 다 받기 전부터 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슬라이드 파일은 그냥 어차피 크롬으로 뜨니까 아, 슬라이드 파일은 네. 용량 보면 한 그걸 500, 파일을. 500바이트가 안 돼요. 그냥 네. 거의 링크만 있는 그런 바로 파일이기 가기 때문에. 느낌이에요. 바로 가기. 그렇죠. 그쵸 그쵸. 아 근데 진짜 빨리 뜨네요. 네, 되게 괜찮아요. 저 지금 이퍼 파일 26메가짜리 제가 했는데 천대받는 게스트만 아니었으면 왜 천대 받아요? 이게 미리 받아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래? 그 캐시 폴더를 좀 보면 뭐가 좀 받아져 있기는 그러니까 해요. 26메가짜리가 이렇게 빨리 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제일 네, 원래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트리밍으로 것처럼 예. 누르면은 이게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앞부분을 그냥 받아서 바로 그렇죠. 받아진 것처럼 동작하고 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바로 네. 열리니까 반응성은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요. 약간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구글 드라이브가. 사기는 아니죠. 열 수 있으면 여는 건데. 딱 요청 아니야 제 생각에 뒤에서 미리 받는 것 같아. 지금 29메가짜리 PDF는 클릭했는데 안 아니, 열려요. CP가 마우스 가는 순간 이제 받고 있는 거야? 그 액티비티 모니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파일은 다 받아야 열리는 애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파일 지금 특성에 따라서. PDF는 안 열리거든요. PDF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당근마켓 상장하게 되면 보안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아직 선현님의 의견이. 뭐 상장은 먼 훗날 얘기기도 하고. 구글 드라이브 막는 거 말하시는 거예요? 네, 아마 뭐 점점 강화되겠죠. 안 돼. 저희도 많이. 구글도 상장하는데 드라이브 안 막아. 아, 구글에 취직하라는 건가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를 당근은 일단 메인 약간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 하나로 쓰고 있으니까 저 파일이 점점 구글 그러면, 드라이브에는 그거는 시트 때문에 쌓일 수밖에 없어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차라리 이런 방식을 쓰는 걸 권장할 수 있겠네요. 다른 걸 그렇죠. 막아버리고. 근데 이제 네. 구글이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잘 지원해주고 네. 보안적으로 뒤에서 검출만 할 수 있으면 근데 이 앱이 원래 엔터프라이즈용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엔터프라이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회사 아시겠지만 거에서는 구글이 아직 워낙 그런 거 서포트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 네. 그거는. 구글은 메일이 어딘가로 사라지는 서비스 메일, CS 메일은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재밌네. 블랙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저는 왠지 구글 드라이브 많이 옮길 것 같아. 전 이거 생기고 거의 다 옮겼어요. 가지고 있는 걸. 좋은 게 계정 멀티 계정도 지원한다고 4개까지. 아, 네. 그 회사 계정, 개인 계정. 마운트를 다른 포인트로 해가지고 여러 개 지원도 해주고. 좋네요. 제가 자꾸 이 코멘트 본다고 네. 노트북을 돌렸더니 또 네. CP님 안 나오고 있었네. 아니요. 개인- 얌얌님은 잘 맡고 있습니다. 개인 계정만 막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또 아마 보안팀에서 맞아. 잘하겠죠. 오진님이 하시겠죠. 전 개인 계정- 게스트라서 아니에요. 약간 미국식으로 해야죠. 뭐요? 개인 계정 하다가 중요한 걸리면 파일 업로드 돼서 아니, 걸리는 게 아니라 걸리면 해고. 회사 중요 파일이 나가서 하면 본인이 책임지면 되지. 아무튼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 1시 아, 반이 네네네. 돼서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주 이 게릴라처럼 라이브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 정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 주 가능하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